안녕하세요. 예, 오늘 춘천 MBC 머니마니 부동산 클래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반갑다는 인사드리는 여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에 이제 저희가 춘천 MBC 일요일 날 아침에 또 방송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또 자주 뵙는 분들 있는데 오늘 또 반가운 분들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표는 짧게, 성공은 자주 할 수 있는 리치 트레이너, 부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여지영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제 강의가 뭘까 해서 핫하죠. 경매 강의를 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매 강의는 다음 달로 지금 미루고, 요번에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물주분들도 그렇고 세입자분들도 그렇고, 요번에 이사 시즌이잖아요. 이사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묵시적인 갱신, 또 계약, 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들 피해를 보셨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비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도 건물주인 분들, 그리고 또 세입자 분들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트렌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강원대학교 부동산 학과 박사를 수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 교수, 부동산 금융학과 특임 교수로 있고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여교주라고 했어요. 여교수도 아니고 여교주다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여교수라고 불러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묵시적인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 아시죠?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어떻게 해요? 작두타게 한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반응해 주셔야 제 강의가 재밌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시간, 또 이 저녁 시간, 배고픈 분들도 있고, 저 배고파요.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유익해야지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잘 반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 있고요. 우리 계약 기간이 막 끝났는데 어떻게 연장해야 됐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나? 그 입장에선 임대인 입장이 있고 임차인 입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특히나 요 시즌에는 묵시적인 갱신을 그냥 기다리시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망가져도 주인한테 전화하기가 그래. 왜? 전화했다 괜히 계약금 올려줘요. 월세 올려줘. 이럴 수 있을까봐 일부러 전화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세입자 입장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도 임대인 입장도 꼭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기준하는 걸 오늘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시적인 갱신은요, 계약이 만료되었어요. 당연히 만료됐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미 표시가 없어. 나 이렇게 올리고 싶어. 아니야, 그대로 가. 이런 게 없이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 바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게 뭐다? 묵시적인 갱신이다. 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몇 년? 2년. 2년이라고 올해, 내년 아니에요. 24개월을 자동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야, 월세 올려줘야 돼 하면 묵시적으로 될까요? 그리고 세입자도 나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 나가야 됩니다 했을 땐 묵시적인 갱신이 아닌 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요청이 없을 때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현재 계약 그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게 뭐다? 묵시적 갱신이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여기선
일정한 조건입니다. 이제 향후에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만 계약 연장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또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꼭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똑같이 계약 연장이 어떻게? 24개월. 그리고 최대한 얼마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5%까지. 중요한 건 1회만이에요. 그리고 계약이 끝났더라도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집주인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5%까지밖에 안 되고 또 세입자도 1회에 한해서만. 그래서 큰 차이는요. 묵시적인 건 별다른 의사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 이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갱신 횟수는 자, 묵시적으로 갱신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횟수 제한이 계속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은 단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도 말했죠? 세입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묵시적으로 나 그대로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비껴가려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전, 2개월 전에서 6개월까지죠. 6개월부터라도 계속 나는 올려야 돼요. 난 다른 세입자를 이제는 받을 거예요. 이런 확실한 의사 표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조정은 분명히 묵시적인 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보증금도 월세도 인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어떻게 돼요? 최대한 5%까지.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만? 한 번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묵시적일 때는 계약서 안 써도 돼요. 그냥 별도의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변동이 됐죠. 변동됐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이 부분 그냥 이것도 그냥 전화통화로 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주장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근데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야, 나 너 청구권 못 받아줘. 이런 경우는 확실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입자가 2번 이상 월세를 밀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전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대해 준다고 그러죠? 주인 동의 없이 남에게 전대를 했을 경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었을 때. 그리고 임대인이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실거주 목적으로 너 나가. 나 직접 들어가 살 거야 했을 때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거나 또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요. 이랬을 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했어.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 그랬을 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해당되고 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는 건물주도 아니고 나는 세입자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난 자가여서 난 그냥 혼자 내 집에 살고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어느 순간엔 분명히 나도 예비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나도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계약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어요. 누가? 세입자가. 나는 분명히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2달도 아니야. 3개월 전에 통보했단 말이야. 근데 집주인이 야, 나 계약갱신 청구권 나 못 받아줘. 왜? 본인이 직접 실거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송을 냈어요. 근데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법적으로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사 가라고 했어요. 내가 직접 들어간다고. 근데 그 세입자가 바로 앞동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집을 보고 있어요. 매일 그 집을.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나 어떻게 해서 못 이사 갔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집을 팔으시려고 했는데 그 앞동으로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비어 있어요. 지금도 그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안 되고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우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증거로 확실하지 않으면 이때는 또 소송해서 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례는 묵시적 갱신으로 예상치 못한 계약 연장. 이 부분은 건물주 입장이에요. 나는 월세로 살았는데 계약이 끝났어. 근데 별다른 특별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할 생각이 없었어. 그 집에 그냥 살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묵시적인 갱신이 적용됐고 기존 계약이 그대로 몇 년? 2년. 근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집주인이 시세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싸게 줬던 거야. 근데 2달 전에 통보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묵시적이게 됐을 땐 주인이 올려줘 될까요? 안 돼요.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는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조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세입자.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히 2달 전에 바로 곧 직전에 전화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건물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6개월부터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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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야죠. 문자로 꼭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남아야 돼요. 증거가. 그렇게 해야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를 더 올려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피해갈 수 있겠죠. 서면으로 꼭 하든지 문자로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실전 팁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으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 언제부터? 써놨어요. 제가 외우고 대답하라고 하지 않아요. 써놨어요.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2개월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묵시적으로 됐을 때 몇 년까지라고 그랬어요? 2년. 2년이 해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이에요. 요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묵시적인 갱신이 되지 않도록 갱신 여부를 내가 집주인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지금 다르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다른 입장이라면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역주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꼭 얘기했는데 거꾸로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는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기록하시고 보증금을 인상했잖아요. 몇 프로라고 했어요? 좀 전에 화면에 있었어. 그 사이에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5% 인상이 있을 때는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매, 그래서 경매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경매 수업 꼭 진행해 드릴 건데요. 이 경매를 했을 때는 이 보증금을 뭘로 확인해요? 확정일자를 받아서 근저당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이제 그거는 전세 사기에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거에 대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요. 나 그 사이에 올렸어. 확정일자 안 받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나 건물주도 아닌데 오늘 왜 이거를 가르쳤어? 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의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이 땡그레졌어. 갑자기 쉬어가는 시간.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쉬어가는 시간 가졌더니 너무 크게 좋아하셨는데요. 오늘 그 커플 너무 뒤로 가셨는데요. 앞에 앉으셨어야 되는데. 네. 우리 2025년도 유행할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들어보셨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뒤로 자빠지셨어,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친구가 이제 문상훈 유튜버인데요. 빠더너스? 그 문상훈. 그 분이 이제 뮤지컬 인간.
뮤지컬 아니에요. 무지컬 인간, 손절미, 태무 인간, 한플루언서, 그리고 밥플릭스, 렌 선생님, 수발새끼 얘기했어요. 수발새끼. 예. 이 단어들 익숙하신가요? 안 익숙하죠? 신조어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이 뭐였어요? 트렌드죠. 남들이 쓰기 전에 내가 벌써 알고 들어가는 거. 이거 아마 듣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 쳐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 이게 지금 요즘 핫합니다. 우리는 어떤 수업이야? 트렌드 수업이잖아. 핫해야죠. 그쵸? 아, 저기서 표정이 벌써 의미심장해. 난 아직 핫할 준비 다 돼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시작했는데 제가 던질 거예요. 우리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경품 있죠? 오늘 호응 좋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한 경품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어요. 오늘 항상 그리고 저희 협찬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경품 오늘 두둑해요. 두둑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다 번호표 받으셨죠? 간절해야 돼. 그 번호를 크게 외쳐야지 어떻게 돼요? 벌써 주먹 발끈 지셨어. 이렇게 확, 딱 기대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무지컬 인간. 우리 피지컬 들어보셨어요? 피지컬. 뇌지컬도 들어보셨죠? 피지컬도 없고 뇌지컬도 없어. 능력적으로 너무 부족해. 없을무예요. 이런 지컬이 없어. 우리 팀에 무지컬 하나 껴가지고 운동에 다 망했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쟤 무조건 쩐다, 무지컬.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저것도 없는 애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저 유지컬이에요. 유지컬. 살이 많아요. 살이 많아요. 그리고 손절미. 인절미 아니에요? 우리 손절하잖아. 나 쟤 정말 손절하고 싶어. 그런 손절미인데요. 손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마다 너 진짜 맨날 늦고 맨날 지각해. 너 진짜 손절미 쩐다.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건데, 그쵸? 근데 이해는 가시죠? 밥 먹을 때 계속 야, 너 완전 손절미 쩐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손절미 쩐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태무인간, 태무 쓰시는 분들, 빵 터지셨네. 글자가 보이셨나 봐요. 빵 터졌어.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 그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태무에서 파는 그 물건들 보면 가성비 좋잖아. 너무 빵 터졌어. 가성비는 좋은데 실제로 받아보면 어떻게? 품질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보고서 완전하게 길게 썼는데 내가 봐도 내용이 별로야. 나 태무인간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어때요? 너 태무인간이야. 무조건 태무가 좋은 게 아니죠? 퀄리티가 떨어져서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한플루언서. 우리 인플루언서는 알죠? 인플루언서. 한이 많아. 한숨을 너무 크게 쉬어. 그 주변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줘. 한숨으로. 야, 너 아까 한숨 너무 크게 쓰나? 너 완전 한플루언서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응? 야, 한플루언서 또 왔어. 쩔어. 너 진짜 너 한플루언서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 너 진짜 손절미 쩐다, 얘. 그렇게 활용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들으면 뭐해? 써먹어야죠. 분명히 여기서 들었어. 집에 갔는데 막 웃고 갔는데 뭐더라? 뭐더라? 인절미 인간? 뭐더라? 한플러스인데 이건 한은 아니고 뭐더라? 홈플러스?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되죠? 예? 뭐 밥플릭스. 밥 먹으면서 이제 영상을 막 보잖아요. 특히나 혼밥 먹는 분들 많이 빵 터지셨어. 저 의외로 저는 혼자 밥 못 먹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가르치면서 밥플릭스. 예. 요즘 내 밥플릭스는 뭐다? 뭐 나 혼자 산다. 각자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트렌드를 익히셔라. 그리고 렌 선생님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셨어요. 예, 렌 선생님. 그러니까 렌선상.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래서 현실에는 만난 적 없지만 내게 큰
배움을 주는 랜선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땡비가 있죠? 위땡비 걔도 이겨요 제가. 그거 마저도 밥맛이 그대로 있어. 큰일 났어. 다이어트 선생님 덕분에 이제 운동을 배우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랜선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시험 대비도 랜 선생님이 기존의 우리 선생님보다 랜 선생님이 최고야. 그리고 요즘은 뭐예요? 이 AI가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챗 GPT가 바로 내 랜 선생님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랜선으로 많이 또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수발새끼. 수발새끼. 저희가 이 방송이 이거 수발 땡땡으로 나가야 되나요? 예. 여행을 갔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수발만 받으려고. 수발님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수발새끼라고 해야죠. 여행이나 모임 갔는데 남들은 다 같이 도와주는데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 남이 챙겨주길 바라는. 손 많이 가는 언니들이 있어요. 손 많이 가는 언니들. 우리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짐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완전히 수발 새끼. 수발 새끼. 저는 의외로요. 어디 여행 가면 엉덩이가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보기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남들 막 술 먹을 때 자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질러피웠잖아요. 어질러폈잖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치워요. 하지만 조용히 안 치워요. 엄청 시끄럽게 치워요. 다 일어나게. 예? 야, 오늘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벌써 잊어버렸죠? 아우, 너무 좋아. 매번 새로워, 매번. 우리 호피 언니 위로 올라갔어, 오늘은. 밑에 와야지. 응? 매번 새롭네요. 처음에 뭐였어요? 뮤지컬 아니에요. 뮤지컬 아니에요. 전 뮤지컬이라고 했어요. 무지컬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미. 진짜 손절미 쩐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태무인간. 퀄리티가 뭐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떨어져. 너 태무스러워. 태무인간. 응? 그리고 한숨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확 때려주고 싶지, 그쵸? 뭔 그렇게 한이 많아? 그걸 남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나? 그쵸? 그리고 또 바플릭스, 우리 아들 바플릭스. 괜찮아. 그리고 랜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은 발음이 제일 좋았어.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엉엉엉. 나 옹알이 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엉엉엉엉 하다가 갑자기 수발. 예, 오늘도 쉬어가는 시간 잠깐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윗수시개가 뭐게요? 윗수시개. 딩동댕. 언니 좀 이따 갈 때 경품 있어요. 우리가 마라탕이나 엽기 떡볶이 같은 거 막 위를 막 쑤시잖아. 얘기를 해야지. 옹알이로 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 경품 드려요. 네, 윗수시개. 자, 오늘도 트렌디한 단어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공부 가야죠. 다시 공부 갑니다. 웃고 즐겼어. 잠깐 웃고 즐겼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예. 자, 전세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은데 대처할 수 있어요. 그 대처 방법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깡통 전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깡통.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자기 자본금, 대출금 잘 활용하면 이게 뭐가 돼? 레버리지 효과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출금과 이 세입자 보증금을 합쳤는데 집 전체 매매 금액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깡통 전세라고 하고요. 임대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는데 이런 대출과 보증금으로 어떻게 돼요? 전세를 많이 받는 경우, 그런 것들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매매. 이건 뭐냐면 경매 수업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날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 몇 시? 제 손은 답을 가르쳐 줘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 0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 길, 그 다음 날부터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다음 날 이 대항력이 발생해서 이걸 하루차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세입자면은 당연히 계약서 썼고 난 오늘 확정일자 받았어. 그리고 그날 뭐가 돼? 등기부등본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어.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이 미리 대출을 신청해 놓고 그날 계약을 쓰고 바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세입자가 어떻게 돼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잔금 때 또 대출이 일으키잖아요. 잔금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는 어떻게 돼? 당연히 내가 먼저겠지 했는데 다음 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중계약. 계약을 말 그대로 이중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2명 이상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먹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신축 빌라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확실할까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신축했으니까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거예요. 매매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사장, 그러니까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명의를 삽니다. 뭐 한 1,000만 원 주고 명의를 사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하고 세입자를 끼워요. 근데 시세는 그 시세가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누구와? 건물주와, 그러니까 임대인과 건축주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쳐서 공모를 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임차를 하게끔 해서 바로 아까 말한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소송으로 해도 노숙자가 돈이 있어요. 그 바지사장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물주에 대한 이력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것도 조금 이따 이제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지금처럼 건물 관리인을 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 내가 이 건물 다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리인들이 건물주를 속이고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그 전세금을 빼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또 좋고요. 또 불법 중개 불법으로 중개소를 차려놓고 여러 세입자를 한꺼번에 전세 계약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튀를 해요. 하나의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튀. 여기에는 저가 매물,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걸 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여러 명에게 계약금을 받고 어떻게 돼요? 먹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중개업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듣보잡으로 갑자기 나타난 중개업소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한 달에만 걸치면 다 알죠. 아닌가요? 뭐 인제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한 달에 걸치면 다 아니까 누구 하면 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갑자기 듣보잡인 중개업소 조심해야 될까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왜? 보증금과 대출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직거래로 월세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월세로 살잖아. 원래 세입자가. 그럼 무슨 행세를 해? 집주인 행세를 해요. 집 보러 오면 내가 세입자야. 우리 집이에요. 그래 놓고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통장은 주인 이름의 통장으로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세입자니까 주인의 이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만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 다 하고 주인 이름이 만약에 김민응아 그러면 모임 이름을 앞 글자만 써서 카뱅으로 뭐 김치를 만드는 정성을 다하는 모임 이러면 김민정이잖아요. 앞 글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카뱅에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게끔 해요. 요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민등록증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우 안 보여요. 확인됐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변 시세를 아무래도 꼼꼼히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냥 아파트는 손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기만 해도 아파트 시세 쫙 나오지만 아까처럼 빌라 그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갔을 때 뭐예요? 통계. 그들이 같이 말하는 금액. 누구는 너무 비쌀 수 있고 누구는 너무 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해도 감정가가 한 업체의 감정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업체가 아니고 두 군데가 같이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 또한도 못 믿어야지. 5군데, 6군데 쭉 가서 그 평균치를 계산해서 시세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확인하니까 그것 또한도 그냥 믿고가 아니고 손품은 편리라고 했고 인근 부동산 찾아다니는 건 발품은 진리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등기부등본 누가 확인해 줘요? 응? 부동산에 당연히 확인해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이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가 1-2, 1-3 이렇게 쭉 나오죠. 페이지를 중간에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번호를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하루차 대항력 분명히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특약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몇 달 전에 이제 부동산 특약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그 땅집 TV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똑같아야 돼. 뭐가? 등기부 권리 사항이. 거기엔 딱 뭐다? 이 길까지.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이 길.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금일도 금요일에 짧은 말로 알아요. 여기서 너무 반응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길까지 뭐가 등기부 권리사항이 변동이 없어야 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땐 뭐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다? 대출. 있다 없는 거잖아. 내가 들어갈 때 분명히 없었는데 그럼 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뭐야? 우선권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다음 날 나는 그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요즘 계약할 때 저거 많이 해요. 세금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완납 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옵니다. 아무래도 세금부터 돈을 안 내는데 나라 돈이니까 안 내는데 그것 또한 안 냈는데 더 많은 채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닐까요? 맞죠? 네, 대답은 여교수를 작두타게 한다. 좀 이따 재미나게 또 경품도 받으셔야죠. 에? 내 일이 아니에요. 나 이거 몰라도 돼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했지만 주인도 당합니다. 춘천에서도 얼마 전은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건물 원룸 관리를 다 해주시던 분이 뭐다? 아까처럼 위임장을 다 받고 주인 행세를 해서 어떻게 했어? 전세를 싹 사기쳤어요. 그게 그때 한 60억 정도 됐었나요? 그게 춘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5, 60억 정도 됐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원룸을 많이 지었었기 때문에 원룸을 또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350이다. 그러면 10%를 관리비로 받고 나머지는 매달 따박따박 건물주에게 월세를 줬어요. 건물 전체를 통째로 관리를 하니까. 그럼 건물주는 얼마나 좋아. 매달 따박따박 받았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쌓고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탁탁 터졌죠. 그런 부분에서 건물주들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듣보잡인 부동산이 아니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면 신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오랫동안 했었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감 같은 경우에도 떠주실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니까 확실하게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거,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차 대항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확정일자를 먼저 했지만 은행보다 내가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또한은 그래서 은행보다 내가 만약에 먼저 보증금을 내가 그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은행이 대출을 받았더라면 나는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어떤 거가 돼도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보다 은행 대출보다 내가 먼저 입주를 했으면 뭐다? 100%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해되셨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그래서 이 하루차 대항력 또 대항력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라고 했는데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달 무슨 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쉽게 이해시키고 경매 예전에는 경매하는 걸 제가 사실 그렇게 뭐 지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싸다라고 생각하죠. 싸다라고. 근데 원래 실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공시 가격, 오늘 가격이 또 오늘 실거래 가격이 내일 바로 적용되나요? 공시지가는 4월 달마다 매년 바뀌는 거고요. 실거래가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가격이어도 공시지가로 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감정가가 되려면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부동산은 호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호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전세 사기? 아니죠. 랜드 사고. 지금 스피드 퀴즈 한 건 아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돼요? PF 대출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조금의 침체기가 있었고 훅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또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맞부딪히지 말라고 그랬죠.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서핑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경매가 재밌을 수 있는 게 그랬던 그 실거래가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졌던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예전에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나 유찰 30% 유찰해서 샀잖아. 근데 실거래가가 더 싸요. 금매들이 더 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감정가가 떨어졌죠. 거기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그래도 경매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달에 더 재미나게. 졸립지 않아요. 저희 수업 그렇게 졸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사 시즌이잖아요. 이사 시즌이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나 묵시적 나 미리 말을 안 했어. 어쨌어. 월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는 잘 안 나가도 지금 월세 품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당연하게 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원래 그렇게 받았어.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난 좋은 건물주야가 아니에요. 내가 월세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당연히 내 건물, 내 집을 밸류업 시킬 수 있는 건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매매 가격의 차익을 볼 수도 있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뭐야?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 들어갈 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안전하게 월세 들어갈게. 돈 얼마를 줘도 월세 들어갈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세가 또 잘 나갔던 건 뭐예요? 전세 자금 뭘 했어요? 대출. 그게 금리가 쌌어요, 안 쌌어요? 엄청 쌌었죠. 월세 기준하면 엄청 쌌었고 거기에 직군까지 좋으면 더 저금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때 타이밍을 어떻게 돼요? 서핑을 타셔야 돼요. 맞부딪히면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미리미리 알고 있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눈 떠서 건물주 되는 거 아니죠? 건물주는 어떻게 보면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건물주 싫어 해도 지금 당장 내 집도 없는 분들이면 지금이라도 시도하셔야 돼요. 1가구 1주택은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12억. 12억에 1, 2, 3 법칙 가르쳐 드렸잖아요. 응? 1, 2, 3 법칙을 잘 활용해서 교집합 하시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최고의 재테크는요, 세테크입니다. 그 세테크는 절세예요. 뭔가를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가 최고의 재테크가 됩니다. 지금 또한도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해서 건물주가 되면 이도저도 없는데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기회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세입자였어도 똑똑하게 대처해. 2개월 전에 주인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똑같이 살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지. 응? 난 건물주야. 야, 요즘 시세 보니까 우리 집 너무 싸.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응? 6개월 딱 지나자마자 계속 고지를 하셔야죠. 그리고 시세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건 요즘은 손품은 편리라고 했어요. 땅야, 뭐 디스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도 되고요. 부동산 어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 경매 수업 때도 꼭 여러분들이 좋은 지식, 유익한 지식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돼요? 먼저. 저기 나중이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 남아요? 남아? 여기 남아 PD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땅집 TV는 사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만. 그 KBS인가요? 죄송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네. 이런 거에 빵 터지나? 지난달에 푸바오에 빵 터졌죠. 푸바오. 예? 예. 생각의 전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깡통 전세가 나쁘다 하지만 입장의 차이라고 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깡통 전세가 나쁠 수 있지만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예비 건물주 입장에선 이 깡통 전세가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돈이 없는 거예요. 매매의 기회일 수 있어요. 자, 건축비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건물 막 예전처럼 집장사들이 많습니까? 없어요. 공급 절벽이에요. 그만큼 나오질 않아. 근데 몸테크, 몸 파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1가구 1주택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 건축비 올라갔으니까 우리 집 뭐 14억 불렀는데 18억 부르고 뭐 12억인데 뭐 16억 부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 땅 사서 지으면 그 돈으로 못 지으니까. 그리고 주차장법도 바뀌었잖아요. 주차장법도 옛날엔 0.7대 1이었어요. 지금은 방 하나에 주차장이 하나씩 확보가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유리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하나만 딸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 당장은 안 팔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전세가 하나 두 개가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휘청하겠죠. 그리고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레버리지를 알았던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털어야 되잖아. 예전엔 전세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집 팔으려고 해도 안 팔고 오히려 더 샀다고. 왜? 내 돈 얼마 안 들이는 걸 기술적으로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야, 하나 두 개 메꾸다가 휘청하거든. 그런 것들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거품이 뚝 떨어지겠죠? 응? 전세 하나 두 개를 내가 메꾸지 못하면 이 동네에서 또 못 살잖아요. 동네가 좁죠. 작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 깡통 전세가 사는 분들은 지금만, 왜냐면 난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어. 난 지금만 1억밖에 없지만 뭐 2년 3년 후에 난 몇 억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에겐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
두 개, 세 개 있는 분들, 그런 건물을 가진 분들 건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걸 쭈쭈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이게 뭐다? 기회일 수 있어요. 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는 뭐예요? 위태로울 위에 틀기, 기틀 기자거든요. 우리가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를 치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뭐라고 그래?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위험할 때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도 똑같이 기틀의 기자거든요. 기회와 위기는 공존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생각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만든다고. 우리 항상 요 머니마니 수업 때는 특히나 느끼죠. 52번 나왔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으시죠? 예,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다. 예,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때 기회가 오는데 누군가에겐 그 위험과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건 뭐다? 준비가 돼 있으면 올 수 있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와도 스쳐 지나가고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만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는 오늘도 돈을 벌고 누군가는 오늘도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응?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열쇠는 뭘까요? 나만 본다고 답이 나오나? 하긴 내가 답을 가르쳐 줄 거지요. 자, 첫 번째. 옹알이 하지. 이거 읽지 말고 옹알이 하지 말고. 첫 번째도 꾸준함이고요. 두 번째도 꾸준함이고 세 번째도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이루기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 믿고 싶고요. 저는 항상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요. 예, 매일매일 사랑할게요. 예,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시길 바라고요. 생각은요, 현실을 만든다고 했어요. 생각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나는 지금만 돈이 없지 향후에 난 이렇게 될 거야. 저는요, 굉장한 스토리가 많아요. 저는 완전한 흙수저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누더기 가방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도 나오지 못했던 제가 다시 대학을 가서 석사를 해서 박사를 해서 지금 교수가 되는 이 과정까지는 남들이 모르는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뭐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난 이렇게 되리라. 될 거다. 될까? 말까? 이게 아니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자신부터 믿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대답을 크게 해야 돼. 우리가 항상 말을 해요. 자, 그릇은 누가 만듭니까? 본인이요. 내가 만드는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 불을 담을 땐 오늘처럼 이런 학습들 쌓이게 해서 본인 거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주가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타셔야 돼요. 지금은 월세가 뭐다? 품귀. 월세 예전에 안 나가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방이 안 나가서 전세를 놨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엔 뭐예요? 나라에서 전세 제도를 막 밀어줬죠. 이자율을 내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들어갈 애들이 전세. 그리고 그때 당시 전세 가격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번 레버리지를 아는 사람들. 레버리지가 뭐예요? 몰라. 지렛대의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내 돈 다 가지고 건물 사는 거 아니고 내 돈 다 가지고 부동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엔 뭐가 있다? 대출. 누가 빚이라고 그랬어. 빚도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빚이야. 그러면 괜히 갖고 싶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자. 우리 부자 돼야 되는데 그릇부터 키워야지. 응? 그러니까 자, 그릇을 만들려고 했어요. 대출을 잘 활용할 줄 알고. 대출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 LTV 뭐예요? 또 까먹었어. 참 새롭다. 매달이 새롭다. LTV 뭐예요? 이자 참 갑갑하다. 답답해. 자, LTV는 제가 쉽게 말씀드렸어요. 루이비통은 뭐예요? 명품이죠? 명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세상에서 이제 말을 옹알이 하지 마세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 돈도 와야 되는데 돈이 오다가도 가겠어. 명품 갖고 싶다. 응? 말이 현실이 된다고. 자, 명품은 집이, 나에게 명품은 집이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LTV다. 쉽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세요. LTV, 루이비통은 뭐다? 주택담보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LTV를 본다. 이거는 너 이 집 얼마 정도 되겠다. 이걸 보고 거기에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LTV고요. DTI. 참 내가 용적률 건폐율이랑 이 LTV, DTI, DSR 참 새로워요. 행복해요. 매번 똑같은 걸 가르쳐도 다른 표정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DTI 아셔야 돼요. 은행 가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몰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꾸준히 저희 1년 넘게 저랑 함께 하셨는데 DTI는 뭐다? 너 얼마 버니? 너 얼마 벌어? 너 버는 거. 주택에 대한, 예전에는 LTV만 봤어요. 담보에 대한 비율만 봤다고. 근데 지금은 직군을 보죠. 너 얼마 버니? 벌 수 있는 기준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DSR. DTI는 또 어떻게 외우시냐면 D 뭐예요? 배.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대출해 줄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닌가요? 돈 못 버는 사람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DTI는 너 연소득 얼마니? 그리고 DSR 카메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예전엔 이거에 대한 이 대출만 봤는데 너 이거 말고 저거 말고 이것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자동차 리스도 있고 너 핸드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LTV 보고 DTI 보고 DSR을 봅니다 라고 은행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알아요. 몇 프로로 보나요? 이렇게 계산할 줄 알고. 계산 안 해도 돼. 요즘은 다 부동산 계산기가 다 어플로 계산해줘요. 하지만 은행에서 나한테 딱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아우라가 생기지. 딱 물어볼 때 이건 이래요. 하품할 시간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시간에 꼭 하품하시네. 감사해요. 새롭게 들어갈게요. 거기에 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는 나라에서 정한 금리고 가상금리는 뭐라고 했어요? 은행의 장사인 거예요. 은행이 장사를 할 때 누군가가 아는 소리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껌뻑껌뻑하면 누구를 더 어떻게 보겠어요? 껌뻑껌뻑을 좋아해요? 큰일 나겠어. 딱 그건 뭐다? 나의 아우라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든 요즘은 전쟁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싸움하러 싸움도 안 된다. 하여튼 어딜 나가면 빈손으로 나가는 것보다 뭐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는 방법이에요. 그 지식 속에서 누구도 모르는 아우라가 나오는 거고. 거기 요즘 RTI까지 보죠. RTI 하니까 눈이 더 뭐지? RTI는 임대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 대출이 100만 원이야.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인데 월세가 100만 원이면 해주겠어요? 해주겠어요? 해주신대.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자가 100만 원이면 아무래도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월세가 그래도 120만 원 정도 나와야 100. 그거는 주택담보로 보는 거고요. 이제 근생, 기업담보로 봤을 때는 근생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봐요. 그러니까 월세가 150이어야 100 정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못했어. 그렇죠? 괜찮아요.
계속 얘기할게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요즘은 대출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데 힘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비 건물주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부동산은 처음은 시작은 다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하고 경험으로 쌓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경험은 저는 많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무방비로 막 덤볐기 때문에 뭘 손해봤겠어요? 투자금을 손해본 적은 없고요.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세금도 절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파는 거. 팔았을 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본인의 로드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목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너무 크게 하면 가다가도 지치죠. 그렇죠? 가다가도 지쳐.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 자주 하다 보면 나에게 생활 루틴처럼 루틴이 생기고 꾸덕살이 생기잖아요.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부동산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뭐가 될까요? 부자. 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자 여기까지만 와요. 돈은 내가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죠. 돈이 나를 스토커하려니까 돈이 와도 하고 돈을 딱 가질 수 있는 준비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얘기는 저 아무것도 없어도 꾸준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그때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용어도 배웠지만 유행할 트렌드에 대한 용어부터 오늘 배웠는데요. 트렌드는 매번 바뀌죠.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지금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얼마까지였어요? 9억이었어요. 근데 그 9억에서 12억은 우리를 위해서 올려준 걸까요? 아니죠. 기회입니다. 기회고요. 지금 누군가는 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그 뜻도 없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유지경성. 제가 항상 함께하고 싶은 단어예요. 뜻을 가져야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은 그냥 꾸기만 하면 몽상가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사랑하지만 내일은 뭐요? 사랑하시자고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번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가르쳐드렸어요. 구호가 뭘까요? 목표는? 성공은? 부자!